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바쁘지만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좋기도 한 주였어요. 지난주에 올렸던 방송 그 방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항상 제가 혼자 녹음을 해서 올리면은 걱정이 많아요. 아,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무서워야 되는데 좀 듣기에 좋아야 되는데 발음은 또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러면서 혼자 이제 온갖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목소리가 좋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한 주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스마트폰 100일장 관련해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제가 오므라 소주잔을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댓글창에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잘 받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깨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어캡을 왕창 말고 별짓을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잘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제가 지금 보내드린 유리 소주잔은 우리 오므라 1000명 원래는 구독자 1000분 기념 굿즈였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라든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수량 자체가 사실 이렇게 제작을 직접 해본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원래 제가 어떤 디자인도 구체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 그리고 가격은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고 하는 방식을 취해서 유리 소주잔을 굿즈를 준비를 한 거고요. 첫 굿즈죠. 주문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저희 공지사항에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정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금액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론 먼저 선 주문을 받고서는 하면은 한정 수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품 품질도 걱정이 됐고요. 가격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많이 이제 구입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제가 먼저 제작을 해놓은 상태고요. 주문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바로 제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해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몇 세트만 판매를 할지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차고요.
1차라는 표현이 안 맞겠구나. 이게 첫 번째 굿즈고요. 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굿즈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거는 지금 보여지는 보실 수 있는 그 유리 소주잔과는 조금 달라요. 그것보다는 훨씬 고가의 고급 사양으로 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있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소량만 이제 주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받는 대로, 패키지까지 다 받는 대로 해서 이미지도 준비를 해서 공지사항에 동일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스마트폰 100일장, 저의 어떻게 보면 첫 이벤트였죠. 첫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즌3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무서운 이야기 본 방송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미술실은 본관 건물에서 50m쯤 떨어진 별관에 있다. 좀 낡은 건물이라 비 오는 날이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아이들이 혼자서 가는 것을 꺼리는 곳이다. 우리 반에는 미대 지망생인 제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참 열심이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욕심도 많고 재능도 있어서 선생님이 꽤 이뻐하는 아이였다. 제이는 선생님께서 하신 충고대로 기초가 약간 부족하니 데생 연습을 많이 하라는 말씀도 충실히 따랐다. 시간만 나면 미술실에 가서 열심히 데생 연습을 하곤 했었던 것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돌아갔지만 제이는 오늘도 미술실에서 데생 연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늘은 뭘 그릴까 찾던 제이의 눈에 구석에 놓인 조각상 하나가 들어왔다. 아주 작은 소녀상이었다. 로댕의 소녀처럼 해맑은 느낌은 아니지만 대개의 조각상처럼 그리스식이 아닌 아주 사실적이고 동양적인 조각상이었다. 오늘은 그것을 그리기로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어느덧 11시가 넘었다. 대충 뒷정리를 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제이는 미술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 저 어제도 데생 연습했어요. 그랬어? 정말 열심히구나. 잘했다. 근데 뭘 그렸어? 새로 발견한 소녀의 조각상이요.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소녀의 조각상? 미술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제이와 함께 미술실로 갔다. 이거예요. 제이가 자랑스럽게 내민 스케치북을 본 미술 선생님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제이야, 이 애는 1년 전에 자살한 미술부 아이야. 네, 첫 번째 이야기. 굉장히 고전괴담스럽죠. 어느 학교에나 꼭 미술부, 지난번에 뭐 발레 이런 뭐 무용실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 많다 했었는데 미술부도 무서운 이야기 많죠. 근데 1년 전에 죽은 아이가 왜 거기 소녀상으로 있었을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광고 대리점에 근무하는 Y는 부산에 있는 이벤트 회사에 출장을 갔다. 처음으로 가는 회사인지라 전화로 위치를 묻고 번지수와 건물명 그리고 사무실 호수를 알아냈다.
사무실은 해운대 근처에 있는 빌딩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6층짜리 건물이었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Y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한 층씩 올라갔다. 하필이면 사무실은 그 건물 6층이었다. 겨우 6층에 이르렀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깜깜했다. 밝은 햇빛이 뜨겁다 못해 따갑게 내리쬐는 화창한 날인데 그 건물 안은 묘하게 빛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이벤트 사무실은 끝방이었다. 아, 멀기도 하네. 중얼거리며 Y는 사무실이 있는 쪽을 쳐다보았다. 복도가 끝없이 길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둠에 잠겨있는 듯 했다. Y는 빨리 시원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걸어도 웬일인지 복도는 계속 이어졌다. 한 걸음 걸으면 그만큼 복도가 뒤로 물러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절반쯤 가자 이상하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에어컨이라도 나오는 것일까? 하지만 이 서늘한 느낌은 묘하게 축축했다. 젖은 수초가 달라붙는 듯한 그런 느낌. 몇 분이 지난 것일까? 겨우겨우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한 Y는 노크를 했다. 아, 오셨어요? 아,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벤트 회사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시원한 사무실에 들어오니 살 것 같았다. 아, 정말 덥네요.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6층 올라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Y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사무실 직원이 내민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 예, 그렇죠. 사무실 직원은 겸연쩍게 웃었다. 아, 게다가 복도는 또 왜 이렇게 긴지. 저 걸어오는데 한 5분은 걸린 것 같아요. 예? 복도가 길다고요? 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여기 사무실은 계단에서 4m도 안 되는데요. 아, 그럴 리가요. 제가 방금 여기 오는데 계단에서 사무실까지 5분은 더 걸렸어요. 예? Y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앞의 복도에서 4m쯤 앞에 계단이 떡하니 하나 있었다. Y가 더위 먹었나봐요. 더위 먹었거나 아니면 훨씬 가까운 계단을 두고서는 돌아온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나봐요. 아, 이게 아닌가? 나는 2달 전까지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병원은 환자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식사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은 가족이 음식을 사오더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매점에서 군것질을 하는 것도 금지였다. 병원에서 주는 규정된 식사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배가 고프기 마련이다. 특히 병원 밥은 외부의 자극적인 음식보다 맛도 없을 뿐더러 양도 적고 이른 저녁에 배급이 되니 도저히 배가 부르지는 않는다. 당뇨병과 치매에 걸려 입원해 있던 A씨라는 할아버지도 그것이 불만이었다. 매일매일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냐 라며 간호사실에 찾아오곤 했다. 간호사들이 아무리 달래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 라고 울 때도 있었다. 참 곤란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을 기점으로 그런 일이 사라졌다. 직원 대부분이 늘 A 할아버지에게 시달렸던 터라 다들 놀랄 정도였다. 그와 동시에 겨우 편해졌네 라고 안심을 하며 좋아했다. 그러나 몇 주 뒤 야근을 하는데 순찰을 하던 간호사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간호사실로 뛰어들어왔다. 놀라서 병실로 뛰어갔더니
식물인간 상태로 와병 생활을 하고 있던 B씨의 팔에 상처가 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부에 표피를 핥아먹고 있는 A씨가 있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니 최근 B씨의 피부가 벗겨지는 일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피부 박리는 병원에서 일상적인 일이라 간호사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공복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조금씩 B씨의 피부를 벗겨서 먹고 있었던 것이다. 야근 간호사들은 소름이 끼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A씨는 계속 피부를 빨면서 배고파, 배가 고파를 외쳐대고 있었다. 이후 간호부장에게 보고가 올라왔고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반년 정도 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을 수 있었다. 배고픈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밥은 제때제때 줘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좀 끔찍하지만 저도 배가 고프면 난리 나거든요. 현기증 나고. 여러분도 왜 그러지 않으세요? 유독 그런 날이 있어요. 심하게 현기증이 나고 땀도 나는 것 같고 식은땀, 뭔가 심장도 벌렁거리는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당 떨어졌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문제는 저는 자주 그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야식을 많이 먹어요. 나는 남편과 어린 딸을 키우며 셋이서 살고 있다. 직업 사정상 남편은 언제나 밤늦게야 돌아와서 나와 딸은 보통 먼저 잠이 들곤 했다. 우리 집에는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과 둘이 사온 귀여운 봉제 인형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딸 아이는 그 인형들을 무척 싫어했다. 무서워라며 피하기 일쑤였고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면 울음을 터뜨리고는 했다. 인형의 얼굴이 무서운 것이냐고 물어도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익숙해지게 하려고 인형을 가지고 놀기도 했지만 딸이 계속 무서워하는 바람에 결국 남편과 나는 인형을 전부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날도 우리는 여느 때처럼 딸과 함께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인가? 오늘은 일찍 왔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계속 잠을 청하려고 했다. 남편은 우리가 자고 있는 줄 알 것이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가 나를 감싸는 듯했다. 그러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마치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내 귀를 가득 채웠다. 집에 들어온 것은 남편일 텐데 어째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발소리가 평소 들려오던 남편의 것과는 달리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발소리가 점점 방을 향해 다가왔다. 점점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다 아플 정도였다. 철컥 하고 누군가 방을 들어왔다. 절대로 뒤를 보고 싶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 아니었기에 몸은 움직였고 눈을 뜬다면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차마 그것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심할 정도의 감정이었지만 본능에 충실한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공포와 맞서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가슴의 두근거림도 가라앉아 어느새 평범히 뛰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집에 못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기억이 났다. 나는 순간 잠결에 꿈을 꾼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 딸아이는 괜찮을까 싶어 나는 시선을 딸에게 돌렸다. 놀랍게도 딸아이는 두 눈을 말똥이 뜨고 있었다.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동공이 풀려 있는 것 같았다. 아이의 시선이 내 뒤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봤다. 분명히 버렸던 봉제 인형들이 방 한가운데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인형들이. 괘씸하네요. 하긴 인형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입장 바꿔보면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어. 우리 삼촌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다. 삼촌은 고서 수집이 취미였다. 틈만 나면 헌책방을 찾아다니곤 하셨다. 그러다 문득 헌책방에서 삼촌은 어느 미국인이 인디언과의 전투 기록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은 고서를 찾았다. 오리지널은 아니고 복제품이었지만 그 시대에 복제된 것은 틀림이 없었기에 삼촌은 꽤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책을 샀다. 흡족한 마음에 삼촌은 그 책을 자기 방 서재에 소중히 간직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째서인지 매일같이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퇴근하고 서재에 돌아오면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로 공기가 무거운 데다 잠을 자면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몇 달이나 계속되었지만 병원에서도 마땅히 아픈 곳은 짚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삼촌은 방에 무언가 안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무당을 집으로 불렀다. 그런데 그 무당은 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굉장히 험악한 얼굴을 하고 삼촌에게 소리를 쳤다고 한다. 대체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냐 하며 그 무당이 가리킨 것은 서재였다. 성큼성큼 다가가 무당이 떨리는 손으로 서재 유리창을 젖히고 꺼내든 것은 지난번 비싼 값에 구입했던 인디언 이야기가 적힌 고서였다. 그리고 그 무당이 한 말은 삼촌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바로 사람 가죽으로 만든 책이라는 것이었다. 그날로 삼촌은 그 책을 근처의 절에 맡기고 공양을 드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가지고 있으면 그다지 신상에 좋지 않은 책이 서재에 몇 권 더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무당이 가지고 직접 처리했다고 한다. 그 이후 삼촌의 방은 공기도 상쾌해지고 악몽을 꾸는 날도 없어졌다고 한다. 아무래도 삼촌이 낚인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인디언 이야기 고서를 사가기 전에는 괜찮지 않았나요? 근데 그거 사기 전에 있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책까지
무당이 다 가져가 버리면 무당 개이득.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다. 같은 반에 영자라는 애가 있었다. 그 애는 정말인지 노력파였다. 수업 시간에도 언제나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시험 기간엔 거의 밤을 새가며 공부를 했다. 그러나 딱하게도 영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노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하위권이었다. 그런 영자를 몇몇 아이들은 재수 없다며 은근히 왕따시키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마지막 수업인 수학 시간이 있었다. 불행히도 영자가 가장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다. 수학 선생님은 칠판에 2차 방정식 문제를 쓰고 그날이 19일이었기 때문에 19번 나와서 풀어봐 했다. 하필 19번은 영자였다. 머뭇거리며 나갔지만 당연히 풀지 못했다. 가만히 분필을 쥐고 한참 서 있는 영자를 보고 수학 선생님은 화가 나서 말했다.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마 라며. 그동안 영자를 왕따시키던 아이들은 은근히 고소해했다. 영자가 뒤에서 소곤소곤 가르쳐주는 아이들의 말에 따라 문제를 풀다 그만 분필을 떨어뜨렸다. 왕따 아이들 중 리더격이었던 하나라는 애가 그 틈에 재빨리 튀어나가 칠판에 숫자를 하나 슬쩍 지워버렸다. 그리고는 실수로 지워졌네 라며 미안하다며 전혀 엉뚱한 숫자를 써주었다. 영자는 문제의 숫자가 바뀐 것을 깨닫고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다. 실종 신고가 되고 경찰이 동원되어 사방을 수색했으나 영자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부터 영자의 반 교실에서는 밤만 되면 타닥타닥하고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와 함께 루트 3x제곱 플러스 7x제곱은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영자가 영원히 풀지 못한 그 문제를 지금도 풀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은 무서워했다. 몇 주 뒤 방과 후였다. 당번이었던 하나는 다른 애들보다 학교가 조금 늦어졌다.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루트 3x제곱 플러스 7x제곱은 루트 3x제곱 플러스 7x제곱은 루트 3x제곱 플러스 7x제곱은 나쁜 놈들. 선생님도 똑같아요. 아니 그깟 수학 문제 못 푼다고 뭐 큰일 나? 참. 참고로 전 수포자라. 친구가 중고차를 샀다. 흰색 소형차로 상태도 좋고 성능도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를 만났더니 그 차를 팔았다고 했다. 왜? 라고 묻자 친구는 기분 나빠서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유인즉 그 차가 원래는 흰색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문득 보니 운전석 앞 범퍼에 불그스름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다. 어디서 묻었지 생각한 친구는 그 얼룩을 닦아내려 했으나 닦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그 얼룩의 형태가 꼭 손자국 같았다. 그러나 기름 걸레로 닦으니 닦였다. 며칠 뒤 우연히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느 카페 앞에 멈췄다. 주차를 하는 동안 먼저 내린 여자친구가 주차를 도와주겠다며 앞으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놀란 그가 뛰어가 보니 며칠 전과 같은 얼룩이 좀 더 진한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생겨 있었다. 여자친구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무서워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달래며 얼룩을 닦아냈다. 다시 며칠 뒤 아침에 출근을 하려 지하 주차장으로 간 그는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자신의 차에 생긴 이상한 손자국 모양의 얼룩이 피처럼 붉게 칠해져 있고 그 손자국은 하나가 아니라 대여섯 개가 그것도 앞 유리창을 향해 기어오르듯 지그재그로 덕지덕지 생겨 있었던 것이다. 중고차 사기당했네요. 그래서 중고차 사기 전에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고 좀 공부하고 가야 돼요. 저도 차 사고 싶은데 자꾸 이런 거 주변에서 들으면 중고차로 저렴하게 살까 하다가도 그냥 새 차 살까 싶어요. 서울 근교에 새로 생긴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친구 누나가 5살이 된 아이와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누나는 가위에 눌렸다. 뭔가 무거운 것이 몸을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지만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든 풀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서서히 손발이 자유로워지고 무겁게 몸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옆으로 굴러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며 몸도 서서히 가벼워졌다. 가위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자고 있던 아이가 몸을 뒤틀며 괴롭게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엄마 팔 치워. 무겁잖아. 무겁다니까. 엄마가 잠버릇이 고약하네요. 따로 자야 될 것 같아요. 잠버릇 고약한 사람들은 진짜 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약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왼쪽으로 돌려서 자면 아침에 거의 왼쪽 아닌가? 오른쪽 보고 깨나? 우리 집은 부모님과 오빠, 언니, 나, 동생 이렇게 6식구다. 2년 전 우리는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부모님이 안방, 작은 방 하나는 오빠와 동생, 또 하나는 언니와 내가 쓰고 있었다. 그런데 오빠가 유학을 가고 동생이 군대에 가서 내가 오빠 방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 잠이 반쯤 깨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일 때 복도 쪽 창문에 모자를 쓴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얼굴은 저만큼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발은 내 머리맡에 있었다.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가위에서 겨우 벗어났다. 며칠 뒤 휴가 나온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말했다. 나도 그런 가위 눌렸는데. 그러자 언니가 너도? 나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잠을 잔 형제들은 모두 같은 가위에 눌렸다는 말이다.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뒤로 그 방에서 잠을 자는 일은 없었다. 차라리 거실에서 자고 말지. 이건 혹시 그 아파트 그 방에, 그 문제의 그 방에 이전에 살던 사람의 어떤 죽음, 원한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게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그 방을 독차지하기 위한 큰 그림? 빅피처? 어느 벤처기업에 있었던 일이다. 벤처기업인 만큼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도 흔한 일이고 밤을 새는 것도 흔했던 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여직원이 여느 때처럼 야근을 하다가 문득 혼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각자 맡은 일이 끝나면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현재 맡은 프로젝트가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던 그 여직원은 문득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이 이상하게 좀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고 나도 슬슬 퇴근해야겠다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전체 직원의 컴퓨터와 연결된 레이저 프린터가 갑자기 윙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놀라서 프린터를 보자 반짝거리며 뭔가를 인쇄한 용지를 뱉어냈다. 그 직원은 사무실을 둘러봤다. 아직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켜져 있는 모니터도 없었다. 이상하다며 혼자 중얼거리며 기분 나쁜 생각에 직원은 프린터를 끄려고 했다. 그 순간 프린터가 갑자기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뭔가가 빽빽하게 씌여 있는지 종이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계속 뭔가가 프린트되고 있었다. 보면 안 된다는 무서운 생각이 얼핏 든 직원은 그냥 그대로 가방을 들고 사무실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그 여직원은 프린터 앞에 직원에게 혹시 어제 프린터를 걸어놓고 갔냐며 물어봤다. 하지만 그 직원은 그러지 않았다며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퇴근 전에는 반드시 컴퓨터를 모두 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은 혹시 몰라 아침에 프린트된 종이가 없었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깨끗하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직원은 절대로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분, 느끼셨죠? 이 이야기 들으니까 야근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야근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 경험담. 전에 슬미님도 야근할 때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야근하지 맙시다. 네. 이제 야근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 근무 시간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우리는 야근을 하지 맙시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목이 한결 나아져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이지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하지만 대신에 혀는 더 꼬이네요. 열심히 무섭게 하려고 해봤어요. 쉽지 않네요, 녹음이. 다음 주에 또 봐요.